여러분, 한국 땅에서 로켓 하나가 밤하늘을 갈라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의 방공 대위가 실험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한겨울의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언덕에 홀로 남겨진 그가 본 것은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발사관의 빛나는 분홍빛 불꽃이었습니다. 과연 한낱 외국인이었던 그는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방어 시스템에 마음을 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여정의 첫 발을 함께 내디뎌 보시죠. 제 이름은 지바 리론이고 저는 이스라엘에서 방공 대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아이언 실드라는 희미하게 불이 들어오는 관제실에 앉습니다. 제 세상은 화면과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하늘을 스캔하는 레이더 신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예의주시합니다. 언제든지 로켓이 경고 없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은 제가 겪은 것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저녁이었을 때 처음으로 우리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숨이 무겁게 느껴졌고 장갑이 점점 너무 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경고 사이렌처럼 윙윙거렸지만 관제실 안은 섬뜩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밝게 빛나며 스쳐 지나가는 수십 개의 목표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목구멍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작동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제가 읽을 틈도 없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화면에는 소름 끼치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이언 실드는 다가오는 로켓의 70%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즉, 30%는 뚫고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로켓은 곧 건물, 학교,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퍼센트를 마치 악몽의 카운트다운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구역을 향해 움직이는 빨간 점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 손가락은 떨렸고 요격 미사일을 조종하려고 했지만 로켓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고 공포가 치밀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선 잡음이 들렸고 이어폰을 통해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제 가슴 깊숙이 울리는 듯했습니다. 학교가 맞았습니다. 아이들, 제 머릿속은 얼어붙었고 우리가 막지 못했던 로켓 때문에 한 어린 소년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폭발 후 저는 의자에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소년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한순간에 달라져 버린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삼키며 연기와 고통의 이미지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했던 모든 동작을 계속 되새기며 혹시라도 단 하나의 명령을 잘못 내리거나 요격기를 발사하는데 잠시라도 지체하지는 않았는지 되뇌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관들로부터 텔아비브에 있는 비밀 회의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은 작고 창문이 없었으며 긴 탁자와 양쪽에 앉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나리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론 대위,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국민을 지킬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장교가 큰 화면을 켰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미지와 숫자들이 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방공 시스템, 천궁 II에 대한 발표 자료였습니다. 슬라이드에 따르면 천궁 II는 아이언 실드보다 한 번에 3배나 많은 로켓을 요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싸움터에서 먼 나라 아닙니까? 첨단 기술로 유명한 건 알겠는데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건가요? 순간 한국은 전쟁을 직접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상관들은 기대에 찬 눈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나리 대령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천궁 II를 현장에서 평가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입니다. 리론 대위, 만약 약속대로 작동한다면 셀 수 없는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속이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아시아에 가본 적도 없었고 한국은 지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던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한겨울, 지금 집을 떠나는 생각만 해도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으며 감정들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구심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두꺼운 스웨터와 무거운 코트, 울 양말 등 따뜻한 옷들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달래려 애쓰며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제 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메달들을 손으로 짚으며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마 이게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국이 우리가 막지 못했던 로켓을 막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깊은 속마음에는 고집스러운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일 거야. 그럼에도 저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불확실함을 마주하고 세상을 가로질러 무언가를 배우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비록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제 미래를 바꿀 기회가 될지라도 말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공기는 상쾌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마를 창문에 대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별밭처럼 반짝였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막 풍경과 따뜻한 밤에 익숙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현대식 건물들,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수화물을 찾은 뒤 저는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빛났고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보여서 저는 화살표를 따라 출구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힌 안내 자료가 담긴 폴더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어색했지만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겨울해가 낮게 떠있는 옅은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눈이 땅을 살짝 덮어 도심 전체에 고요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검은색 SUV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지식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컸고 짙은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넘긴 뒤 완벽하게 몸에 맞는 단정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표정도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며 안녕하세요, 소령님. 저는 지바 리론 대위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단단한 악수와 함께 영어로 환영합니다. 리론 대위님, 저는 박지식입니다. 기지로 모실 테니 따르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공항을 떠나자마자 제 눈은 이리저리 살펴보기 바빴습니다. 길은 넓고 깨끗했으며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와 버스는 빠르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를 두른 채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전쟁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속이 조여왔습니다. 제게 한국은 세상 한 구석, 평화롭고 발전된 나라일 뿐 매일 밤 로켓 공격을 막아야 하는 처절함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참호 속에서 진짜로 방어를 테스트해 본 적이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지식 소령께서 커피를 마시겠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소령님은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 해 진력의 다리가 빛나는 모습, 하늘에 닿을 듯이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군락 등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곳은 정말 고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들이 방공 전문가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실드야말로 최고이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1시간 남짓 차량을 몰고 가자 도시는 뒤로 사라지고 DMZ 무장지대 인근의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졌고 높았던 건물은 눈 덮인 구릉지로 바뀌었습니다. 긴장 속에 창밖을 바라보니 얼어붙은 나뭇가지가 약한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차 안에서 내뱉은 호흡은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SUV가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오르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몸이 떨렸습니다. 기지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힌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박소령님은 창문을 내리고 무전기로 지시를 내린 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SUV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령님은 저를 안내해 외관은 평범해 보이는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복도를 따라 보안문이 이어진 모습을 보며 여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방은 아이언 실드 통제실보다 2배는 더 컸습니다. 벽면 전체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실시간 레이더 화면이 가득 차 있었고 디지털 지도가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각 스크린 앞에는 콘솔이 줄지어 있었고 한국 장교들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전자기기와 히터에서 풍기는 어렴풋한 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박지식 소령님은 저를 예의주시하듯 바라보셨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궁 II의 지휘 통제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영공을 감시하고 발사 지점을 통제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디지털 선이 미사일 경로를 그려내고 초록색 아이콘이 아군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회의와 편견이 눈앞의 현실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 일을 해낼 줄 알았어. 불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놀란 기색을 숨기려고 애쓰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속으로는 머릿속이 폭풍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보이는 그대로 작동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집에서 더 안전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에 저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미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복을 갖춰 입고 서늘한 복도로 나섰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제 입김이 작은 구름을 만들며 맥박 같은 리듬을 그렸습니다. 박지식 소령님을 따라 대형 통제실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문이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열리자 저는 파랗고 녹색이 섞인 화면이 바다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교들이 콘솔 앞에 앉아 움직이는 점과 선의 시선을 고정한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이 천궁 II가 정말 작동하는지 확인할 순간이었습니다. 박지식 소령님은 방 앞쪽에 있는 대형 모니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긴장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리론 대위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스템 작동을 지켜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답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큰 화면에 구불구불한 언덕과 눈 덮인 평원이 선명한 지도처럼 나타났습니다. 화면 옆에는 거리와 속도를 보여주는 숫자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 로켓의 모의 시나리오입니다. 박소령님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목표물이 나타날 때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눈은 화면 가장자리에 깜박이는 빨간 점 하나를 쫓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점이 10개까지 나타나 가운데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제 맥박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박지식 소령님은 화면의 작은 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천궁 II의 발사관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표시된 발사관과 레이더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파란 선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한 번에 몇 개의 목표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시죠. 그가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부드러운 웅웅거림이 퍼졌습니다. 화면의 발사관이 오렌지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고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밝은 별처럼 발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도 위를 질주하며 빨간 점 하나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작은 폭발이 번쩍였고 점은 사라졌습니다. 하나씩 요격 미사일이 날아와 각각의 로켓을 파괴했습니다. 화면에서는 불꽃과 섬광이 춤추듯 번졌습니다.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듯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제 가슴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때 박소령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목표 수를 늘리겠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식간에 화면 가장자리에 30개의 빨간 점이 나타나 여러 방향에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뒤로 물러나고 싶은 본능이 일었지만 저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목표들을 한꺼번에 찾아내어 타격할 수 있지? 박소령님이 다른 키를 눌렀습니다. 지도 아래 발사관이 더욱 밝게 빛났고 일련의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하나하나가 정해진 그룹을 향해 비행하며 화면 위에 빛나는 궤적을 남겼습니다.
마치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지만 이는 모두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요격 미사일이 공중에서 로켓들을 폭파시켰습니다. 어떤 것은 붉은 불꽃으로 또 어떤 것은 은빛 섬광으로 흩어지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0초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모든 목표가 사라지고 화면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통제실에는 전자 장비가 내뿜는 웅웅거림 외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격파했습니다. 박소령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집에 있는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살리지 못했던 그 어린 소년. 오늘 밤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제 가슴은 안도와 감사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박소령님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심장은 터져나갈 듯 요동쳤고 기지 전체가 제 박동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안에 의심이 자리하던 자리에 따뜻한 희망이 싹 텄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경이로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화면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으며 사라지는 목표물을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이것을 해냈다면 우리나라도 마침내 안전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박소령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동의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땅을 믿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지킬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오래된 편견은 녹아내리고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에 올 모든 일에 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외부로 나서자마자 찬바람이 재킷 사이로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송이가 크고 포근하게 내려와 땅을 부드러운 흰 이불로 덮고 있었습니다. 제 숨은 작은 구름처럼 흩어졌고 신선한 눈 위를 걷는 발걸음마다 무게가 실렸습니다. 저는 박지식 소령님을 따라 작은 언덕 틈에 숨어있는 야외 발사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명을 비추는 한 줄기 불빛만이 천궁 아이아이 발사관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어두운 하늘을 향해 경계를 서고 있는 파수꾼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 귀에서 뛰쳐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박소령님은 조종실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종실은 작았지만 히터가 가동되어 겨우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추위에 떨렸습니다. 콘솔 전면에는 붉은 디지털 숫자들이 온도와 풍속, 미사일 상태를 나타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박소령님을 바라보았고 소령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표정 속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령님은 두꺼운 장갑 한 켤레를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님께서 직접 시스템을 발사하실 겁니다. 장갑을 받아든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밀어 넣고 안전벨트를 매며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콘솔 위에 버튼 하나가 초록색으로 깜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실시간 실사격 테스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 덮인 언덕 주위는 고요하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제가 구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과 그들이 저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을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가슴속에 꽉 뭉쳐져 올라왔습니다. 소령님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리론 대위님. 저는 목에 걸린 긴장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갑자기 레이더 화면이 수십 개의 빠르게 움직이는 점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적 로켓보다 작고 민첩한 드론들의 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면을 가로질러 여러 방향에서 지그재그로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감지 범위에 들어서자 제 맥박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목표물, 교전하세요. 소령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로 화살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비행하다가 밝은 불꽃을 뿜으며 한 대의 드론을 요격해 격추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드론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15개, 20개의 드론이 퍼져나가며 우리 위치를 에워싸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은 콘솔 위에 머무른 채 언제든지 다음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발사하세요. 소령님이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명령 버튼을 연이어 눌렀고 두 발의 요격 미사일이 추가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두 대의 드론을 격추했고
밤하늘은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기 중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과 배기음이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콘솔에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4번 관이 동결되었습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발사관이 얼어붙어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표시를 바라보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관을 못 쓰면 드론이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 저는 이어폰 너머로 소령님께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4번 관 동결로 발사할 수 없습니다. 소령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2번 관으로 전환하세요. 수동 조작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소령님이 볼 수 없다는 사실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갑을 벗어 추위에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콘솔에 수동 조작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순간 전류의 스파크 같은 빛이 번쩍이며 관문이 열렸고 그 사이에 미사일이 발사되어 빠르게 다가오는 드론 한 대를 요격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화면에는 10개의 드론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제 가슴은 또다시 조여왔습니다. 저는 3개의 발사 버튼을 빠르게 연달아 눌렀습니다. 발사관이 빛을 발하며 요격 미사일이 연이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화면 속 드론들은 하나씩 순식간에 은빛 불꽃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지 위 밤하늘에는 실제로도 환한 섬광들이 번졌을 것이었지만 저는 조종실 안에서 오직 시뮬레이션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시야가 좁아진 듯 매 순간 매 초마다 움직이는 점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드론이 은빛 불꽃으로 사라졌습니다. 콘솔의 경고음이 모든 목표 제거를 알렸습니다. 조용해진 조종실에는 냉각 시스템의 낮은 소음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컨트롤을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방울이 살짝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격추했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습니다. 소령님의 부드러운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네, 대위님.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저는 팔걸이를 꼭 붙잡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안도와 탈진감이 뒤섞여 파도처럼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이 차가운 밤을 피해 따뜻한 이불 아래에서 안전하게 잠들고 있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과 제가 구하지 못했던 그 소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로켓이나 드론도 그 밤하늘을 뚫고 들어올 수 없을 것 같다는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 움텄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조종실 문을 열었습니다. 눈송이 몇 개가 실내로 날아들어 제 부츠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문을 나서자 다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이나 의심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이 시스템과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니 천궁 II 발사관은 여전히 조명 아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박소령님이 제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소령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그 늦은 밤, 눈 덮인 들판 한가운데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힘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누군가를 믿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제 오래된 의심은 눈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 제 국민을 지킬 뜨거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결된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의 긴장감 때문에 몸은 뻐근했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제복으로 갈아입고 박지식 소령님을 따라 좁은 복도를 지나 장교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갓 만든 차와 구수한 곡물의 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배에서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목숨을 구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배가 고픈 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작고 낮은 나무 탁자와 바닥에 깔린 방석이 노인방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 장교들이 조용히 앉아 차를 훌짝이며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박소령님은 눈이 내린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쪽 테이블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 병장이 김치찌개 한 그릇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매콤한 향이 얼굴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뜨거운 기운이 확 퍼지자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강렬하네요. 살짝 기침이 나왔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소령님은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아침의 제격이죠. 식사를 하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저는 이곳이 평화롭고 경험이 부족한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군인들도 저처럼
실제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발사관 고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팀워크를 발휘하던 박소령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제 편견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박소령님은 기지 정원을 산책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제 숨은 하얀 김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사철나무들이 우뚝 서 있었고 그 가지들은 눈 무게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 위에 떨어진 눈송이를 받아보며 손끝에서 녹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원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어젯밤 드론을 요격하던 장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소령님은 얼어붙은 연못을 끼고 구불구불한 돌길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붉은 겨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작은 덤불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의 말이 공기 중에서 작은 구름처럼 퍼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아이언 실드가 최고라 생각했어요. 다른 시스템이 이보다 더 뛰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이언 실드를 능가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다 대위님의 국민이 매일같이 위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고 천궁 II를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에 지나치게 자신을 의지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가 작은 정자가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낮은 탁자 위에는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소령님은 찻주전자를 들어 차를 2잔 따라 주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얼어붙었던 손가락을 녹여주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은은한 단맛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군에서 복무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비행 임무를 떠날 때마다 늘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제가 지키지 못했던 학교 공격을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피어오릅니다. 박소령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대위님은 정말 용감하십니다.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삼켰습니다. 천궁 II를 이스라엘로 가져가서 상황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믿습니다. 나중에 박소령님은 기지 내 작은 전시관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을 지켜낸 군인들을 기리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사진 속 가족들의 손길을 따라가며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년소녀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그 얼굴들은 저에게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희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기지 숙소로 돌아와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이 전쟁을 겪어본 적 없는 평화로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지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5장은 의심의 벽을 무너뜨릴 때 진정한 존중이 싹튼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새로운 희망을 이스라엘로 가져갈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서리가 낀 창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이번에는 설렘과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한국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짐을 천천히 챙기며 제복을 정성껏 접고 천궁 II에 대한 보고서를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그며 눈 덮인 들판, 빛나던 발사관, 그리고 박지식 소령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옅은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소령님이 기다리고 있는 SUV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한 무뚝뚝함이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지는 단 며칠 전 긴장감이 감돌던 모습과는 달리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눈 덮인 도로를 따라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건물들과 표지판은 예전과 같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은 이제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반짝이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항 터미널에 도착하자 박소령님께서는 제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으로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저희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선물입니다. 라고 소령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천궁 II 발사관 모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표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소령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이론 대위님.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잠시 바닥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 수트케이스와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품고 보안 검색대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아래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전날 눈 속에서 시스템을 발사하던 장면이 되풀이됐습니다. 모든 드론이 요격될 때 느꼈던 뜨거운 감정과 눈물방울이 볼 위에서 얼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박소령님의 친절함과 저를 믿어주었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제가 사랑하게 된 이곳을 떠나면서도 오히려 묘한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텔아비브에 착륙하자 공기는 따뜻해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눈처럼 차가운 울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방공본부로 향했고 다시 아이언 실드 통제실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린 소년이 희생된 순간의 무력감을 느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전과 다른 시선으로 이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깜빡이는 불빛과 레이더 화면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기회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 II 평가 및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강력한 요격 미사일, 동결된 발사관을 해결한 방법, 그리고 모든 목표가 완벽히 삭제된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제가 목격한 팀워크와 한국의 헌신이 이스라엘의 헌신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타이핑을 하면서 가슴속에 차츰 자신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뒤 출력하여 지휘관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뒤 제복 차림으로 당당히 들어서 그분께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장관님,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님은 보고서를 훑어보시며 호기심 어린 눈길에서 놀란 표정으로 그리고 이해의 표정으로 바뀌셨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작성했군요. 대위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통제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전히 깜빡이는 불빛과 레이더 스캔은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궁 II의 지원을 받아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하늘을 체크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서서 맑은 하늘에 빛나는 수천 개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박지식 소령님과 함께 배운 교훈들이 떠올랐습니다. 믿는 법, 타인에게 배우는 법, 그리고 편견이 생명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제 주변을 감싸 안으며 저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천궁 II의 희망을 이스라엘로 가져가 언젠가 우리 땅을 지킬 때 지구 반대편에서 온 도움도 함께 있는 안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한국은 국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방공 기술과 팀워크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지바 대위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천궁 II 시스템의 효율성과 한국 군인들의 헌신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실드와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전쟁과는 먼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첨단 방어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과 이스라엘 간 협력의 중요성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셔서 우리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